여러분들 5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 공공재부터 한번 볼게요. 공공재에서 키워드가 있어요. 거기 비배제성이란 말이 있죠. 첫 번째 줄에. 이게 키워드고, 동그라미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되어 있고 비경합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그 과소생산이란 말이 되어 있어요. 공공재는 결국 이게 전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논리를 보다 보면은 공공재 이거 지우고 이제 했으니까 공공재는 특징이 그 얘는 복잡하게 안 내니까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그 소비 면에서 공공재를 저희들이 소비합니다. 소비 면에서 비경합성이란 말하고 이 비배제성 사실상 요게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에 대해서 해석이 되면은 그냥 끝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공공재 반대말이 뭐냐면은 민간재야, 민간재. 뭐 깊숙하게 내진 않으니까 공무원 시험처럼. 민간재는 그 저 두 가지 성질을 반대로 돼 있어요. 비경합의 반대가 뭘까? 이야, 엄청나시네. 오. 그럼 비배제 반대말이 뭘까? 이야, 엄청나시네. 그래서 만약에 공공재를 문제를 낼 때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살짝 틀을 바꾸거든요. 그럼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경합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합은 경쟁한다는 뜻이야. 그렇죠? 왜 경쟁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자원은 민간재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희소한 자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치킨이다. 민간재는 민간 기업이 생산된 제품입니다. 치킨 한 마리야. 그럼 치킨 한 마리를 집에 계신 그분하고 김덕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경합일까 비경합일까? 이건 경합이야. 왜 경합이 일어나냐면은 두 사람이 경쟁 과정에서 먼저 먹은 사람이 있겠지, 이긴 사람이. 그럼 다음 사람은 먼저 1등이 먹고 난 나머지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보통 치킨을 2마리 정도는 그냥 뚝딱 먹어요. 술 드실 때.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저희들이 카드 결제한 거를 좀 엔겔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어떤 때 보니까 한 달에 한 22마리 먹은 적도 있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술안주로 그냥 엄청나게 먹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서로 이제 경쟁인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그분이 막 먹을 거 아니에요. 먹고 나서 먹을수록 치킨은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좀 줄잖아. 줄고 그리고 패배한 사람이 나중에 먹겠지. 나중에 먹은 사람은 그만큼 소비량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민간재의 성질이야. 그러면 이제 민간재를 소비할 때는 경쟁자들이 소비자들이 이겨야지. 승자가 돼야지 남들보다 더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소비한 사람이 먹고 나머지는 이제 패배한 사람은 먼저 소비한 사람이 남는 거를 소비하는 과정 중에 적은 소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민간재를 충분히 소비하려면은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경합성이 되는 거야. 경합성. 그리고 배제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거를 말합니다. 정확하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치킨 가격이 10,000원이야. 그러면은 10,000원이라는 가격을 지불해야지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치킨이 10,000원인데 저는 5,000원밖에 없는데요. 라고 하면 어때요? 치킨을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소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민간재 소비에서 배제당한다는 뜻이야. 가격 지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민간재를 소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배제성이야. 근데 공공재는 비경합이에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은 공공재를 소비할 때 공공재를 먼저 소비하든 나중에 소비하든 소비량이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소비량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굳이 공공재를 소비한 사람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공동 소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비경합이란 말은 공동 소비다라는 거예요.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이 관광지야, 관광지. 설악산 같은 거 구경을 해요. 좀 불국사 이런 거 구경을 해요. 설악산을 구경할 때 이게 만약에 경합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설악산을 먼저 올라가서 그 구경한 사람이 있죠. 구경한 그 장면은 다음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장면이 없어져야 돼. 그럼 설악산을 먼저 본 사람이 그 다음에 왔더니 설악산이 사라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야호 해가지고 소비하고 있죠. 그게 이제 비경합이죠.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비배제성이 있죠. 비배제성은 공공재를 소비할 때는 굳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다? 소비할 수가 있다. 그럼 공짜로 소비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공짜로 소비하는 경우를 얌체족이라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에 얌체족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얌체족 현상이 나타난다. 이 좀 이상하니까 얌체족이란 말을 멋있는 말로 뭐라 그러냐? 무임승차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임차자. 공공재는 공짜로 다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공재는 비경합과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도 뭐죠? 공동으로, 공짜로 이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만약에 시장 기능에 맡겼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한테 맡긴 거야. 그러면은 이 공공재는 과소 생산될까, 과다 생산될까? 다 공짜로 이용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공공재를 공급해봤자 공공재를 공급할 때 들어간 비용이 회수가 안 되죠.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공공재를 공급하겠어요? 안 하는 거야. 시장에 맡기면은 과소 생산이 됩니다. 여태까지 공공재를 단독 문제로 3번 나왔는데 전부 똑같이 과소를 뭘로 바꿔서 냈을까요? 야, 좀 그렇게 잘하실까? 그 공공재는 결국 시장에 맡기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럼 대체까지 시험에 내야 되니까 어디까지 나왔냐면 그럼 결국 공공재는 누가 공급해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직접 공급하려다 보면은 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금 등을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더라라고까지가 세트야. 여기 내용 이상은 안 나와. 또 예를 들은 것은 뭐 잘 되지 않아요. 또 이런 예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원도 이제 대표적인 공공재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공원을 산책을 한대. 공원 산책하는 것은 이 경합이야, 비경합이야? 비경합이지. 만약 경합하면 어떤 일 발생해요? 먼저 공원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머리캡 딱 쓰고 딱 쓰잖아. 무서워요. 로봇 같아. 딱 쓰고 이렇게 4시에 운동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근처 가기도 무서워 죽겠어요. 딱 보고 새벽에 오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분이 지나간 길은 사라져야 돼. 경합이면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잖아. 그 다음 사람도 뭐 이렇게 딱 쓰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다가 서로 부딪혔네? 또 이렇게 막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제 한 개당 그 10억이 걸린대요. 근데 만약에 10개를 한다. 그럼 전 100억이 돼야 되겠죠. 그럼 100억이라는 돈을 비용을 들여서 공공재를 민간 기업에 생산했다 하더라도 공원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뭐죠? 다 공짜로 이용하니까 투자자금 회수가 안 되잖아. 공원이라는 것은 시장에 맡기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조성한다?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금을 거둘 때 민간재는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양만큼 가격을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된장찌개 5,000원짜리를 먹으면은 두 그릇 먹으면 10,000원 하면 2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공공재를 누가 더 많이 이용하는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하는 그 많이 사용할 만큼 민간재는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면 되는데 공공재를 새벽에 누가 더 운동 많이 하는지 설악산에 누가 구경을 많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공동으로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게 세금을 걷어서 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 공공재는 정부가 직접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기도 하냐면은 요거를 이제 과소로 과다를 내는 경우도 있고 비경합 비배제를 경합 배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부가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정부 개입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요. OX. 정치적 기능이에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은. 그렇죠. 틀렸죠.
우리는 지금 정치적 기능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은 경제적 기능 해놓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경제적 기능이에요. 그래놓고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하네요 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시장에 맡기면은 공공재가 나오지 않는 시장 실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치적 기능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잡하게 내지 않는 것이 이제 천만다행인데 단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요. 올해도 단순하게 냈어요. 또 과소를 낸 것 같은데 과다로 바꿔서. 그러나 이제 요 정도가 끝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는 작년에 전혀 안 나왔고 재작년에 단독샷으로 나왔고 올해 이제 단독으로 낼 줄 알았는데 단독으로 내지 않고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가 59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정외복과 부외복과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키워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도 중에서 따로 목차를 잡아보고 이 외부 효과를 그 부동산 쪽에서 논하는 배경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이 부동성 때문이야. 부동성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외부 효과니까 시장 바깥에 영향을 준 거 말하겠죠. 그래서 이걸 개념을 이제 논하다 보면은 뭐 개념은 지금은 굳이 복잡해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잡으면 돼요. 다 쓰기 힘드니까. 그 어떤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경제 행위를 한 거야. 시장 안에서. 그럼 어떤 주체가 경제 행위를 하면은 거래 당사자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 공급 행위가 일어난 거니까. 어떤 경제 주체가 시장 안에서 거래 상대방을 대상으로 어떤 경제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그 거래 당사자를 대상 경제 행위를 한 것이 시장 기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 제3자는 시장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죠. 제3자에게 그럼 영향을 미치는 거 말하는데 제3자한테 미친 영향이 의도한 거야? 의도하지 못한 거야? 의도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어떤 경제 행위가 시장 기구에 의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있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외부 효과다라는 거야. 때문에 개념상에서 키워드는 요 말이야. 요 말. 시장기에 의하지 않고 제3자 의도하지 않은 거. 요 세 가지 문구를 외부가 개념할 때 다 써주는 경우가 있지만은 다 안 써주고 그냥 문구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또는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어쨌든 두 가지는 최소 집어넣는 것 같은데 그 제3자란 말하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꼭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제3자한테 어떤 경제 행위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한테 미친 영향력이 몇 가지 방향이 있을까? 1번 2가지, 2번 87만 가지. 2가지가 있을 거야. 제3자한테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영향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효과 종류는 2가지가 나오는 거야. 종류에 보면 그래서 정외복과가 있어요. 책에 이제 나오는 거죠. 정외복과가 있는데 정외복과를 같은 말로 외부 경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적어드릴게요. 외부 경제. 외부 효과로만 계속 출제하다가 이렇게만 암기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외부 경제로 나오면 당황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어. 부의 효과는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외부 불경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외부 경제는 즉 정외부가는 제3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고 부외부가는 제3자한테 어떻게 미친 걸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외부 효과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정하고 부를 우선 이렇게 잡아놓고 지문이 딱 뭔가 나와요. 뭔가 나오는데 이 문구가 정인지 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때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은 요 내용입니다. 정의 외부가가 나타났어요. 그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이 있어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이 말은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또는 시설이 있겠죠. 그럼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시킨 사람이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하고 그게 사적 편익이고 아니라 다른 제3자가 편익 얻는 편익이 있죠. 이걸 사회적 편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그럼 정외복과로 인해서 발생하면은 사적 편익 클까 사회적 편익 클까? 이게 더 커. 이게 더 크고 그 비용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클까? 정을 유발시키기에 지불된 사적 비용과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 사회적 비용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직감적. 이게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회복과에 대한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와 닿으세요? 그렇죠? 와 닿으시죠? 정확하게 답변하셨고요. 그럼 부회복과 같은 거야. 부회복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것이 사적 편익하고 사회적 편익을 비교해봐요. 우선 이제 적어놓고 시작하겠어요. 그럼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즉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하고 사회 전체가 향유하는 이익, 이게 사회적 편익이야. 그럼 부의 효과가 나타나면은 사적 편익 클까, 사회적 편익 클까? 사적 편익이 더 커요. 그리고 비용으로 따지면은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면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효과는 정하고 부로 구분이 되는데 책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 서술이 된 걸 표로 구성하는 건데 편익으로 표현하는 것은 얘는 소비면에서 외부 효과고 그리고 비용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생산면에서 외부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부가 다시 소비하고 생산으로 표현이 돼요. 소비는 편익으로 표현하고 생산은 비용으로 표현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 이제 우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딱 내. 그러면 출제원이 이거를 뭘 내고자 하는 출발점이야? 정을 표현하고자 할까요? 부를 표현하고자 할까? 정이죠.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정의 외부 효과를 표현하기 위한 출제원의 시도구나 라는 거를 이제 문구를 통해서 바로 체크하셔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정의회복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자원봉사 같은 거야. 자원봉사. 그래서 정의회복과는 이제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크고 비용은 사적 편익이 크다 그랬죠. 정의회복과가 유발시킨 사람은 본인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본인이 희생하는 겁니다. 그 나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행위가 뭐다? 이게 정의복과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생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야. 뭐 학생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고 학점을 의식해서 하는 자원봉사는 정의복과가 아니야. 왜 그건 정의복과가 아닐까요? 그럼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의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정의가 되려면은 이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시간과 비용을 또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겠죠. 근데 그거 행위를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가져다 준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행위가 시장에 맡기면은 얘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와. 그럼 적게 나온다는 거를 과다 생산으로 할까요? 과소 생산으로 할까? 과소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야. 과소 생산되면 얘는 과소 소비로 이어지게 돼 있어. 생산이 안 되니까 혜택 보는 사람도 적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입할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시장에 맡기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해서 얘 생산 소비 있죠. 생산 소비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입할까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할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정을 유발시킨 사람이 혜택 보는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대신 대가를 지급해보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은 세금 등을 감면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정을 정부가 개입해서 유발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회복과는 시장에 맡기면 거의 잘 안 나와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대학 교재 보면은 이 예를 맞는가 한번 보세요. 기숙사를 많이 들어요. 우리 재정학 책에 보면은 기숙사에 만약에 10명이 있더라. 저도 한번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요.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돌이만 지금 희생하고 있어요. 갑돌이가 기숙사를 엄청 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잠잘 때까지 계속 청소를 하니까 기숙사는 굉장히 깨끗해지겠지. 클린하잖아. 그럼 나머지 9명은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너무 산소까지 막 유발되는 거야. 너무 깨끗해서. 그러니까 9명은 좋은 학점 A+ 받고 공부도 고시 합격하고 좋은 데 취업하면서 행복한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계속 청소만 한 거야. 4년 내내 청소. 그래서 D- 뭐 F 빵꾸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중에서 한 명만 갑돌이 같이 한 명만 희생하고 나머지 9명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편익을 위한 거고 본인이 희생만 한 거지. 이게 정의회복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인간들한테 맡기면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면 10명인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될 텐데 그러면 누가 이 갑돌이 같은 역할을 하겠어요? 라고 손을 들으세요. 그럼 누가 손을 들까? 아무도 안 든다는 거야. 이렇게. 왜냐? 공짜로 혜택 보는 여기에 해당되겠지 본인이 희생하는 거를 해당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국 기숙사는 지저분해져요. 시장에 맡기면은 아니 깨끗해져요. 아무도 갑돌이 같은 행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지저분한 환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의회복과는 시장에 맡기면 뭐죠? 과소 생산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소 생산.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개입해? 이런 일이 깨끗한 환경에서 나머지 9명 희생한 9명의 혜택을 보게 만들려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갑돌이 같은 행위가 나타나도록 생산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돌이 같은 행위를 하겠다는 사람 나타나면 누가 나서냐? 대학 총장님이 나서는 거죠. 총장님이 나서서 이 갑돌이가 1년 내내 4년 내내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이 결과가 좋은 거를 보고서 이 갑돌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주는 거야. 4년 장학금. 한 1년에 1,000만 원. 그러면 곱하기 4니까 4천만 원. 그 생활도 해야 되니까 1년 생활비가 얼마 조사해서 1년치 2억. 4년치 얼마? 8억. 그럼 이 사람한테 그 갑돌이한테 총 얼마죠? 8억? 4천만 원 주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행복해지고 이 사람은 그럼 갑돌이가 이거 받고 대신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그래서 이제 4년 내내 청소하다 보니까 청소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겨우 이제 엉망진창으로 졸업을 하고 청소업체 챙겨서 엄청나게 대박 터져가지고 코스닥 상장해서 재산이 지금 10조가 되고 있어요. 고시 공부한 사람은 부정행위에 잘서 잘리고 있고요. 드디어 보면 구조조정해서 잘렸고요. 이렇게. 그 후일담은 논하지 않지만은 후일담은 여러분들은 이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시장에 맡기면은 이런 본인이 희생하는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결국 적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생산 유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대신 대가 지급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그래서 복지단체들이 복지단체 재원망 자체 재원 가지고는 복지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단체 신고하면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해 일정 부분 보조금 지급하는 거죠. 그 기부하는 행위 있잖아요. 은닉하게.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부라는 정의회복과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세금 등을 감면해 주죠. 소득세 계산할 때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게 주는 것이 그런 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한 논리입니다. 그래도 많이 잘 안 나와. 이게. 근데 부의 외부효과는 장난 아니에요. 주변 돌아다니다 보면 다 부의 외부효과야. 그럼 이거는 본인만 나만 살자 다 죽어라 논리이기 때문에 부를 유발시키는 사람은 엄청난 편익을 얻고요. 본인은 비용 들이지 않고 부담은 사회가 떠안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극도로 표출한 거죠. 그럼 시장에 맡기면 이 행위가 과다 생산되겠어? 과소 생산되겠어? 과다 생산이 돼요. 과다 생산되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원하는 과다 소비가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이 과다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겠지. 자원은 한정되는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자원이 지나치게 많이 할당된다는 거니까 생산 소비를 어떤 식으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감소시킬 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한 요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원천적으로 부가 나타나는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 대표적 공법시장에 공부한 용도지역지구제예요.
용도주. 그리고 부를 유발시키는 사람은 본인은 편익 들고 비용은 지불하지 않죠. 비용을 들리고 편익을 줄이는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세금 등을 부과한다든지 과징금 같은 벌금 등을 때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등등등등. 여기까지만 논하도록 하겠어요. 부에 대해서 자주 나왔던 것이 우리 시험에서 공해공장이야. 매연을 배출한다, 폐수를 배출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주들은 악독업체죠. 그런데 그 공해 방지 시설을 차단시켜두면서 공장 운영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악독업주를 말한다. 그럼 그걸 통해서 공해공장 운영해서 본인은 편익을 엄청나게 얻고 있죠. 비용은 적잖아. 그 부담은 다 누가 떠안아? 사회가 떠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논리죠. 시장에 맡기면 이 행위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본인은 이익을 얻으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소음도 나왔었어요. 뭐 공사장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층간소음 같은 것도 부를 유발시키는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쿵쾅하지만 아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이제 버스 안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껌 씹는 행위. 껌을 씹는 소리가 기가 막히죠. 특히 세 개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입모양까지도 역겨워. 그러면 세 개를 하면 5개 하면 이렇게 드드득 다다닥 도도독 이렇게 여러 소리가 나잖아요. 그 행위가 이제 소음도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악취 같은 거, 흡연도 대표적인 부의 효과입니다. 본인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간접 흡연으로 흡연 같은 거. 그 악취 중에 방귀 같은 것도 대표적인 부의 효과야. 책에 있어요. 방귀 끼는 거. 방귀 끼는 건 본인은 좋죠. 주변인들한테 엄청나죠. 만약에 시장 기구 맡기면 아무도 통제하지 않으면 그 행위가 과다 생산되지 북북북북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불법 주차. 그것도 아주 유명한 부의 효과죠. 본인은 좋을 줄 몰라도 이제 사회적 비용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엄청나게 부효과 많아. 그리고 연말연시에 이제 모임이 많잖아요.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 뭐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언어적으로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은 부회복과를 유발시키는 사람이야.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인데 그 친구가 모였는데 옛날 학창 시절에 그 사귀었던 연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너 그때 한 2년 사귀었잖아. 그 어떻게 됐니? 야, 그 선배 야, 그게 굉장히 깊숙하게 사귀었잖아. 해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 얼굴 재개발했잖아. 그래서 재개발했는데 야, 그래서 전쟁 이런 것은 이제 분위기를 아주 해치는 부를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가만 놔두잖아요. 지나치게 많이 생산돼. 그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죠. 개입해서 여기는 이제 뭐 공해 공장에 들어서지 못하는 지역이다 해가지고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불법 주차하는 거 흡연하는 경우에 과징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죠. 흡연 금지 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과징금이 얼마죠?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약하죠. 얼마 정도 해야 돼? 한 1조 정도 해야 돼요. 1조 정도 하고 연자제를 시행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안 나올 거야. 10만 원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리고 방귀 뀌는 사람한테도 그 행위를 해야 되죠. 뭐 구멍 막아버리는 행위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나와서 통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는 뭐 복잡하게 내지는 않고 물론 이제 함정으로 그 언급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뭐 그 깊숙한 지문 같은 연습할 때 하겠지만은 내용상으로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나온 거 약간만 언급해 보면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구 나오는 순간에 무슨 외부효과 딱 떠오르셔야 돼요. 정하고 딱 떠오르셔야 되겠죠. 그럼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를 언급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큰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OX. 지금 정이든 부든 다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이게 더 크면 좋은 건데 왜 개입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데 누가 희생해야지 좋잖아.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사적 비용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과소 생산되니까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시설은 그 뭐야?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큰 시설은 부를 설명한 거죠. 그럼 시장에서 요거는 적정 생산량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 X잖아. 지금 부를 설명한 거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 그러니까 사회적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고 해야 되잖아. 과다의 생산, 또 적게 생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틀에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되는 예를 다 바꿔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성 때문이니까 특히 주택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상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주변에 공원이 들어섰대. 그 얘는 주택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공원이 들어선 거야. 대형 근린 공원이. 그 정을 유발시켜, 불을 유발시켜 일반적으로. 정을 유발시키지. 그럼 좋아진 거잖아.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거를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럼 수요가 움직이겠지. 수요 곡선이 어느 쪽 움직일까? 우측으로 움직일까? 좌측으로 움직일까? 우측.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선호도가 높아져가지고. 근데 좌측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해되세요? 그럼 부간 여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각장 같은 거. 그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지.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어느 쪽 움직여? 좌측으로.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주변 환경에 저희들이 와닿는 이제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정을 유발시킨다, 불을 유발시킨다, 가격 영향 주는 거를 수요 공급의 원리로 설명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우선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주 이제 그 응용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세트야. 최소 한 문제 이상 나오고 두 문제도 엄청 나와요. 이렇게. 5문제 중에 여기 주제만 가지고도 2개 나온다는 건 엄청난 이제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만은 직접 간접을 구분하는 거랑 방법으로 기능과 정치, 경제에 넣고 사회적 목표, 시장 실패 이게 키워드가 되면서 그리고 여기까지가 핵심이고, 그리고 시장 실패에 대한 논리는 이제 원인 중에 외부 효과, 공공재 정의 측면을 잘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아까 판서해야 되는 거. 외부 효과가 이제 단독샷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생각하시되 여기까지 한 세트 달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문제들이 있죠. 오늘 문제가 이제 일부가 이게 해당되는 게 집어넣는데 거의 난이도가 이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돼. 1번 보면은 공공토지 비축제도 이게 토지은행 제도고요. 토지수용 개발부담금 공영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 개입 방법이래. OX. 이건 X지. 왜 X야? 거기 아닌 게 하나가 꼽살이 들어가 있죠. 거기 뭐가 아니야? 개발부담금이잖아.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각종 세금, 보부세는 전부 다 무슨 방법이라? 간접적 개입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X가 됩니다. 개발 부담금은 간접이다라는 거.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저기 직접 개입 방식이래. X지. 보조금, 부담금 무슨 방식? 간접, 세금까지 간접이다. 틀렸죠? 직접에는 간접. 그 3번의 저소득층량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대. 실제로 나왔던 지문 그대로 갖다 보셨는데 이건 맞지? 아까 나왔잖아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약자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하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죠? 정치적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지. 구매력이 약한 계층 대상으로, 그런 구매력이 약해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택을 정부가 직접 공급해 보려는 거죠. 싸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기능 맞아요. 이게 옳은 지문이고, 4번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겼네. 그럼 사회적으로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죠. X죠. 과소 생산, 아까 적게 생산된다 그랬죠. 시장에 맡기면 민간 기업은 생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과소. 5번에 정유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된대요. X죠. 더 적게 생산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수준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오지선을 딱 묶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80% 수준 이상이 이 정도니까 기분 좋게 하나 최소한 맞히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핵심이고, 두 번째 책에 보면은 토지정책 내용이 거의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할 필요는 책에 있는 거 없고, 그 6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제 주택정책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거기 보면 양가를 입은 임대료 규제 있죠. 임대료 규제 있고 양가를 입은 보조가 있죠. 임대료 보조.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65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그럼 전부 다 지금 몇 개 정책이 있어? 3개 정책이 있습니다. 주택 정책에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우면 같이 지워져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임대료 규제 그 임대주택 정책이 지금 3가지가 이제 언급이 됐는데 다 공통적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뭐냐면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이야.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민간 임대 공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용어와 관계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에 시장에서 합의가 일어나서 정부가 개입하기 전이거든요. 민간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너무 센 거야. 이걸 어떻게 이제 임차자들이 이제 고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할까? 임차자 고통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딱 3가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100만 원 너무 세니까 이걸 강제로 내려보는 거야. 임대인들 하여금 스스로 내려라 하면 잘 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규정해가지고 강제로 내리는 거야. 임대료를 이제 법적으로 규제해가지고 규제 임대료를 100만 원 너무 세니까 100원 받아라. 강제로 내리는 거. 이걸 임대료 규제 정책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 보시겠지만 시장에 큰 부담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요거는 좀 그렇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민간 임대료 있잖아요. 이거를 존중하자. 다만 이거를 지불해야 될 임차자들의 구매력을 키우는 식으로 한번 해보자. 구매를 키우려면 어떻게 돼? 본인 스스로 감당하기가 좀 부담되는가 우리가 지원해주자. 보조금을 주자. 그래서 딱 도는 게 뭐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 딱 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너무 센데 그 강제로 내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리게 한번 해보자. 그럼 자발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민간 임대주택이 존재하는 지역 있죠. 그 지역과 경쟁관계, 대칭관계 있는 지역에다가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해버리는 거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직접 이제 공급을 해버리는데 다만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 주변에 있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싸게 해야 돼, 비싸게 해야 돼? 싸게 해야 돼. 10만 원짜리를 다 공급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임차자들이 굳이 비싼 데 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쪽으로 공공 쪽으로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민간 임대주택은 다 빈집이 되겠지. 빈집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낫죠. 그러니까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버티지 못해서 임대료를 스스로 내리지 않겠는가. 이것이 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야. 이론상으로 어느 게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을까?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게. 공공임대는 많이 짓는 게 좋아요? 적게 짓는 게 좋아? 많이 짓는 게 좋아요. 이론상으로. 10만 원짜리 다 공급해봐요. 많이 짓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신 주택 주변에다 공공임대 많이 짓겠대. 그건 좋아요, 싫어요? 그건 또 싫어하더라고. 총론은 좋아하는데 본인의 재산권과 연관되는 데 다 빠져나가니까 집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또 싫어하시더라고. 근데 그 남의 집에 하라 님비 현상이 유발되거든요? 니네 집에 해라, 니네 집에 해라 님비 현상인데 근데 그 니네 집이, 남의 집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남의 집에 하라는 거야. 공공임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면은 머리띠 두르고 반대부터 합니다. 강성 부녀회장님이 머리 깎으시면서까지 반대해요.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골짜기에다 갖다 놓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면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잔뜩 짓는다 그랬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린벨트까지 갈 필요 없이 한강을 덮으면 되는 거야. 한강을 다 덮고 엄청난 땅이 생기거든요. 다 덮어서 당군인의 국책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잔뜩 지면은 강남 강북이란 말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집에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등등등. 그래서 이제 그러한 3가지 정책이 나오는 배경이고 이 중에서 절대적인 지존이 있어요. 이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올해도 정답이 결국 임대료 규제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건 시험의 역사야. 그럼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논리 한번 보시면은 임대료 규제 정책.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의를 잡아보면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임대료 규정책은 가격 통제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가격 통제다. 근데 가격을 통제하는 게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개입하는 거.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보시라는 뜻은 아니고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거래할 수 있는 상한선을 지정한 제도에는 상한제라 그래.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가격을 지정하잖아요. 상한선을 지정한 거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불법이야. 이런 걸 운영하려면 정부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 거래하라 그러는데 높게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에 벌칙을 받아요. 그리고 이분 밑에 있는 가격 거래되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최저 가격제라는 게 있어. 최저 가격제는 하한제. 요거는 이제 가격을 지정하면은 밑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는 불법이야. 근데 이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럼 최고 가격제랑 최저 가격제는 보호 대상이 달라요. 이건 시장에서 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요거는 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급자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저 가격제를 시행하는 시장이 있을까 없을까? 어느 시장?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공급자가 누구야? 가게, 노동자잖아. 노동시장의 수요자는 기업이고, 그 노동시장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지정하면은 그 밑으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 최저임금제. 옛날에는 추곡소매가에서는 농산물 시장도 했는데, 추곡소매가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불법, 국제 협약에 안 맞아서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 시험은 노동시장이 내겠어요? 안 내는 거야.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최저 가격제를 시험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 보호하는 최고 가격제만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분양가 규제든 임대료 규제든 이게 최저 가격제로서란 말이 나오면은 뒷말을 확인할 필요 없이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X. 그래서 얘는 가격 통제 정책 중에 최고 가격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한제예요.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정책을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그러면은 이제 최고 가격이란 말 자체가 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라 그랬죠. 소비자를 보호하면 임대주택 시장의 소비자가 누구겠어? 임차자잖아, 임차자. 결국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임차인 보호야. 임차인 보호하는 것은 약자 배려잖아요. 그 정치적 기능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효율성과 형평성이 어떤 학문의 이념이라 봤을 때 약자 배려 차원이니까 이거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은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제도가 임대료 규제 정책, 분양가 규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시험에 잘 내지는 않아요. 당연히 최고 가격이란 말한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은 특히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임대료 규정책 시행하는 목적이 뭘까라고 판단할 때 얘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꼭 알아두세요. 그럼 소득을 재분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득의 재분배 이전에 소득의 분배가 있겠죠. 소득을 분배하는 것은 누가 해주냐? 시장이 해줘요. 근데 시장은 공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랬죠.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가 서로 다투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가진 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경쟁하게 만들면은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갖고 못 가진 너무 적게 갖고 자본주의 병폐 중에 하나가 빈부격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맡겼더니 소득의 분배가 불평등한 분배가 일어나는 게 많더라. 그럼 이거를 시장에 스스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에 분배해준 소득을 다시 분배하자. 그럼 많이 가져간 사람 거를 강제로 뺏어다가 적게 가져간 사람한테 나눠주겠지.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임대료 분양가 규제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아두세요. 근데 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 근데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사라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단기 있고 장기가 사라지는데 단기는 왜 있고 장기가 왜 사라지는 거를 탄력성 개념으로 문제를 냅니다. 지문을 만들어. 탄력성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논하진 않고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 기본적인 원리만 가지고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단기는 있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효과가 사라지는 그 내용들을 그 수요 공급의 원리로 이제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효과를 임대료 규정책에 대한 논리는 효과를 물어볼 때 장기적인 측면에 대한 논리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이거를 서술 형식으로 임차자 입장, 임대자 입장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 경제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럼 임대주택 시장을 그려야 돼. 다만 조건이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정부가 규제임대료를 지정했어요. 그럼 규제하기 전에 시장에 맡겼을 때 시장에서 결정해준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장 균형 임대료가 있는데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규제가 시장보다 낮을 때 그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이게 무슨 시장이다? 임대주택 시장이야. 임대료를 잡아놓고 거래량 잡아놓고 시장이니까 뭘 그려야 돼 여기다가 수요와 공급을 그려야 되죠. 수요 곡선은 어떤 모양? 우하향. 그러면은 그리고 공급선은 어떤 모양? 우상향. 항상 시장 그릴 때 이걸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그 편의상 원점을 지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요. 그럼 만나는 교차점이 균형점이죠. 그럼 균형에 맡기면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 균형 임대료가 생겼을 거 아니야. 시장 임대료입니다. 그 균형량이 나왔을 텐데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에 맡기면은 균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쌍방이 이 가격 수준에서 이만큼 거래할 때 두 사람이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그럼 이 그래프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들이 이 가격에 거래했을 때 본인이 향유하는 이익의 크기를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있어. 이때 쓰는 용어를 잘 보세요. 이게 나중까지 계속 연결이 될 내용이고, 올해는 그러지 올해도 비슷하게 나온 거 있다. 이게 계속해서 시험 지문으로 나옵니다.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명칭이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 20회 중반부터인가 이제 주된 지문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수요곡선이잖아. 수요곡선하고 균형 요거 있죠. 균형 상태로 서로 결합은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이 삼각형의 크기가 뭐냐면은 이 거래를 통해서 소비자가 향유하는 이익이라고 해서 이걸 소비자 잉여라 그래요. 요 명칭을 꼭 알아두세요. 소비자 잉여. 경제학적인 용어. 그리고 공급자도 있겠지. 공급자를 거래를 통해서 일부러 삼각형 그렸는데 공급곡선과 균형 상태가 만났을 때 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럼 거래를 통해서 생산자가 향하는 이거는 뭐라 한다?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면 소비자는 이만큼의 이익을 가져가고 생산은 이만큼 이익을 가져가더라라는 거죠. 그 시장에 맡기면 전체적인 이만큼의 부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근데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향하는 이익, 생산을 향하는 이익, 요 두 가지가 소비자, 생산자 잉여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 때까지 몇 번 말씀드릴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드릴 때 저게 자주 나오니까 요즘에 대세 지문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 X제를 거래하고자 해. 수요자 공급자들이 가격이고 근데 X제 균형 가격이 100원이라고 이제 균형이 형성이 됐고 거래량은 100개다라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럼 해석하기가 지금 얼마 주고 살 수 있어요, X자를? 100원 주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수요 곡선은 구매 의사죠. 쭉 보면은 여기다가 수요 곡선이 쭉 가다가 가격 주가 접하는 요 지점이 생겼잖아요. 그럼 요 가격이 1,000원이라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해석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갑돌이라 한번 가정해 볼게. 갑돌이 대표되는 소비자는 X제를 시장에 오기 전에 공급자한테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거야. 1,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시장에 와봤더니 얼마 주고 살 수 있어? 100원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000원인 줄 알고 와서 100원 주고 사니까 이 사람은 사겠어, 안 사겠어? 사겠지. 샀을 때 만족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얼마 정도 이익을 남겼다 생각하겠어? 900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구매할 겁니다. 여기 만약에 500원이라고 판단하는 을순위가 있다면 가정해보면 이 사람도 똑같은 논리야. 이 사람은 X제를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더라?
50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는데 와보니까 얼마 주고 살 수 있는 거야?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은 만족하겠어, 안 상했어? 만족하겠지. 그래서 만족하게 400원 이익을 남겼다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구매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50원이라고 생각한 병파를 대표되는 소비자가 있어. 이 사람은 시장에 오기 전에 얼마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던 거야? 50원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와봤더니 얼마 주고 사야 돼? 100원 주고 사야 되겠지. 이 사람은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는 거야. 그럼 결국 균형 가격이 있죠. 균형 가격하고 가격 추가 접하는 수용선, 요 사이에 행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물건의 가격이 싸다고 판단한 거야. 그럼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이 차액만큼 본인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겠죠. 밑으로는 가격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본인 생각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럼 요거랑 요거를 결합시키면은 요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집합체, 요거를 우리 뭐라 그런다? 소비자 잉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산자 한번 볼까요? 생산자는 얼마 주고 팔어? 100원에 몇 개? 100개 팔죠. 그럼 뭐가 생겨? 사각형이 생기지. 이 사각형의 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와, 그거를 아시는 분은 상위 0.8% 이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그러면 100원짜리를 100개 파는 거야. 그럼 전체 총 수입은 얼마야? 이것도 계산기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러나 공급자는 이거 총수입이야, 총수입. 공급자들은 소비자 다르게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가 발생해? 생산비가 발생하잖아요. 소비자는 그냥 돈 가져가서 구매만 하면 되잖아요. 공급자는 만들어야 돼. 생산비를 제외해야 되잖아. 비용자 그것이 순수입이겠지. 그럼 사각형 중에 이 부분이 생산비야. 경제학적으로. 그러면은 전체에서 비용 제한 나머지 이 부분이 있죠. 이것은 물건을 팔아서 생산자들이 향유하는 이익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세요? 위치를 알아두셔야지 올해도 한 문제 맞춰요. 이게 아주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게 나중에 조세규칙에도 이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시장에 맡기면은 소비자들 이만큼의 잉여, 생산 이만큼 이게 임차자 잉여, 임대자 잉여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비자의 생산자 잉여를 냅니다. 근데 정부가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가져가다고 본 거야. 임대시장에서. 생산자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판단되는 거야. 이게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소득에 뭐가 발생한 거야? 불평등이 발생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해 저 임대료를 그냥 존중하면 안 되겠구나.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분배하자. 그럼 누구 걸 많이 가져가면 누구 걸 뺏어와야 돼? 생산자, 임대인 걸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은 이게 너무 세니까 강제로 가격을 내려보자는 거야. 그래서 규제 임대료를 지정합니다. 이게 100만 원이다. 10만 원만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가격이 낮아졌지. 가격이 낮아지니까 차이가 얼마야? 90만 원이잖아. 90만 원은 원래 누구 거였었어? 생산자 건데 이걸 누구한테 돌려줘라? 소비자한테. 그럼 강제로 가격을 내리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만 떨어졌지 공급자들이 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그러면 결국 이만했던 생산자 잉여 중에 일정 부분 요만큼이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야. 싸게 공급하니까. 결과적으로 요만했던 소비자 잉여가 단기적으로는 이만큼 커지게 돼요.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커지게 됐어. 그럼 정부는 생산자한테 당신 요것만 먹어라 라고 한 거지. 그 임대인은 환영하는 박수를 치겠지. 그래요? 안 그래. 자기 걸 뺏겼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정부를 뒤엎을 수는 없지. 그러면 임대인들이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어요? 임대인 사업을 하겠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장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을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임대인권 뺏겨서 소비자한테 넘어가서 소비자가 커지는 소득 재무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요만한 가격의 공급자들은 이런 시장에서 여기까지 공급할 의사가 있었는데 가격을 내리다 보니까 공급자들은 공급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줄어들어. 지금 요 가격이 정부가 지금 최고 가격으로 해가지고 상한제에서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 이게 없으면 결국 균형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누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위로 거래되는 건 불법이라 그랬죠. 밑으로는 관계가 없고 그 공급자들이 여기까지 공급량을 줄여요. 올해 정답이 6% 나왔어요.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 줄었어. 그럼 가격 하락하니까 수요량도 늘어나겠어? 안 줄어들겠어? 수요량은. 수요 법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가격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잖아. 야, 임대주택이 떨어졌대, 가격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수요량이 여기서 쫙 늘어나, 여기까지. 규제 가격과 수요곡선 만나는 여기까지 수요량이 늘어난다. 여기 있던 물량이 여기까지 늘어나. 그러면은 시장 균형에서는 수요량 공급량이 같았었는데 지금 규제 상태에서는 수요량은 늘었고 공급량은 줄었잖아요. 그럼 딱 보시다시피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은 상태를 뭐라 그래?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뭐로 냈을까? 초과 공급으로 냈어요. 이렇게. 다음 틀린 걸 찾아라 그럴 때 보기 2번인가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맞췄을까? 맞췄을까? 맞췄어요. 왜냐? 그것이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낸 거 또 내고 낸 거 또 내고 계속 내는 거야. 이렇게. 내년도에도 초과수를 초과 공급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낼까? 아니야. 이거 낼 거 엄청나게 많아. 이렇게. 어쨌든 이게 올해 정답이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물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량은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의 임대주택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면은 그럼 이게 일반적인 모습 한번 보세요. 공급자한테 한번 보세요. 임대자 입장에서 당연히 임대 사업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럼 임대 사업의 수익성이 지금 악화된 거잖아. 이만했던 이익 중에 정부가 나서 이만큼 떼서다가 소비자한테 나눠준 거니까 임대 사업을 안 해. 그러니까 투자가 기피돼요. 임대 사업하기엔 자금 조달이 안 되고 그리고 관리 제대로 하겠어, 안 하겠어? 지금 어쩔 수 없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리를 안 하겠지. 지금 관리 뭐라고 할까? 소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소홀이라 그럴까? 그 관리도 소홀한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질이야, 질. 질은 어떻게 될까? 질은 향상될까? 저하될까? 질 저하죠. 저하 이렇게 나옵니다. 저하 통촉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임차자 입장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방금 그래프상 확인한 건데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임대를 안 한다 그랬어요. 공급이 어떻게 될까? 공급이 감소가 돼요. 근데 공급이 감소되는 모습이 두 가지로 냈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신규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그럼 기존에 임대하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하지 않고 그냥 매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냥 팔아버려. 그러니까 뭐죠?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보면은 임대를 규제하다 보면은 신규도 안 들어오고 기존 것도 빠져나간다는 거야. 어디까지 빠져나가냐면 여기 있던 것이 여기까지 빠져나가요. 그래프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빠져나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점선 한번 올려보세요. 점선 올리면은 수요곡선과 교차되는 요 지점 생기죠? 요 지점에서 새로운 임대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임대료가 기존의 최고 가격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지. 그럼 요거는 불법이잖아. 이 금액 이상으로 거래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가 없지. 이거를 암시장 임대료라 그럽니다. 은밀하게 받는 거야. 이것도 몇 번 나와. 어떻게 되냐면은 임대료를 균형보다 낮게 통제하면은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 기존의 규제 기준보다 임차자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맞지? 100만 원인데 10만 원 통제하다 보니까 암시장 임대료가 1조까지 발생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임대주택 한번 보시면은 임대주택에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임대료는 요거잖아. 그렇죠? 근데 임대자들이 임차자 유치를 악용해가지고 실제로 받는 것은 이거잖아요. 그 임대주택에 존재하는 가격이 몇 가지가 존재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가격하고 실제로 받는 가격. 지금 금이 이렇게만 돼 있지. 몇 가지 가격이 존재해? 두 가지. 그래서 이거를 이중 가격 체제라 그런다. 그래서 임대료를 규제하다 보면은 규제 임대료하고 암시장 임대료라는 이중 가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또 하나 중요한 걸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암시장 임대료하고 규제, 법적인 규제 임대료 있죠? 차익이 생겨. 이 빗금친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빗금치 부분 요거 있죠?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암시장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암시장 이익은 이거 누가 가져가? 임대인이 가져가는 거야. 임대인이 가져가는데 이게 은밀한 시장에서 받는 이익이잖아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안 내는 거야. 얘는 세금 안 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가 있죠. 세금 안 내다 보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 있죠. 조세 수입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래서 정부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파트야. 지금 이제 여기 암시장이고 그러면 요 삼각형이 생겼어. 이게 정답으로 나오는 분야거든요. 이 삼각형은 규제하기 이전에는 요 면적이 있었어, 없었어? 규제하기 이전에는 없었어. 규제하기 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만 있었잖아요. 규제를 하면서 이제 암시장 이익이 생기고 요것이 생긴 거야. 요거를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요즘에 자주 나오는 이거를 사회적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비용은 자원이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걸 말해요.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세 정책에도 중요한 요소로 등장해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요? 아니면 감소해요? 점점 규제할수록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발생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볼까요? 규제하기 전에는 아까 소비자잉여가 이만큼이었었지. 규제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비자잉여가 이만큼 커졌었잖아. 그럼 정부 생각은 아직도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죠. 소비자가 이만큼 가져간다고 봤던 것 중에 요만큼은 임대인이 다시 은밀하게 세금 한 푼을 가져갔고 그리고 요만큼은 아무런 이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공정에서 없어졌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실질적 임차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얼만큼이 돼? 요만큼만 되는 거야. 소비자 잉여가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규제하기 전보다 많아졌어? 적어졌어? 적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효율성을 포기하고 형평성을 강조한 정책인데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밝혀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누구 위한 정책이었었어? 임차자를 위한 정책이었잖아요. 임차는 정책이었는데 가장 임차자는 이사할 집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 많은 게 좋죠. 그래야지 임대나 휘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자들의 주거 이전은 저하될까 아니면 활발해질까? 저하돼. 왜 저하돼? 지금 공급이 줄어들었잖아. 공급이 주니까 어떻게 돼? 이사할 집이 없으니까 주거 이전이 저하되겠죠. 그럼 재계약 맺으려면은 임차자가 그 임대자한테 이제 계속 살게 해주시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임대인들 보니까 여기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돼버렸어. 임대사업을 계속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자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세무서에 10만 원의 임대를 신고해야 된다. 나는 이 가격에 못 하겠다. 그러면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사실상 1조를 달라. 1조를 줄래? 아니면 나갈래? 이렇게 하잖아요. 좀 그 얘기 들은 임차자가 뿔 따고 나가지고 이 집만 집이냐?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냥 내 집 찾으러 다니겠다 했는데 집을 찾으러 다녀봤더니 집이 없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다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지. 그냥 들어가면 안 되지. 뭐 들고 가야 되지. 뭘 들고 가야 돼? 홍삼, 에키스. 들어가가지고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요구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요구하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 암시장 이익은 누구의 희생을 바탕으로? 임차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암시장 피해를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적어드린 이 내용이 1회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나왔던 시험의 역사 지문이야. 좋은 말 하나도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보다 낮게 통제했을 때 공급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이건 부족하다는 뜻이죠. 임대주택이. 그래서 투자 기피, 관리 소홀, 질 저하, 공급 감소 이 두 가지에서 이중 가격 암시장 임대료 그리고 정부 조세 수익 감소, 사회적 비용 증가, 암시장 피해, 주거 이전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가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아,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올해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온 게 있거든요. 답은 쉬운데 그거를 금방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 모델인데 출제원이 이 내용만 가지고 단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임대료 규제를 타겟팅해서 좀 심화되는 지문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효과 있고 장기 효과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우리가 아직 우리가 수업하지 않았던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요거를 문제를 만들어요. 되게 이걸 꼭 아주 까다로운 문제도 있어요. 해석이 명확하게 돼야지.
요게 아마 제일 어렵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초과 수요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초과 수요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 문제로 내. 정책론에서 유일하게 나온 계산 문제가 요 파트야. 초과 수요 크기가 얼마인지. 쉬울까 어려울까? 그쵸. 대빵 쉬워요. 초과 수요가 얼마고 요 암시장 있죠? 암시장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 두 가지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두 가지를 어쨌든 물어보든 그 문제는 아마 여러분 트레이닝 하시면은 20초가 안 걸리실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론 트레이닝 안 하시잖아요. 1초 만에 찍긴 하지만은 1초 만에 찍어서 20% 확률로 하시겠어요? 연습 트레이닝 하셔가지고 100% 확률로 20초 만에 맞히시겠어요? 그렇죠. 찍어요? 안 된다니까. 찍을 문제는 뒤에 쏟아져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이 상당히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의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막 암기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시고 지금 오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똑같은 내용을 시험 때까지 한 100만 번 말씀드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드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올해 나왔던 관련되는 문제 두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논점인데 이 임대료 규제 가지고 30년 동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임대료 보조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어떤 제도적인 면이 이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파트 내용은 조금만 주무셨다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